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월요일 조코위 당선인이 인도네시아의 제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선거를 통해 영도자를 뽑는 국가로서는 인구 기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며 구매력 기준 경제 규모도 10위권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세계 속에서의 인도네시아의 중요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번 취임식에서도 국내외 귀빈들이 많이 참여하여 조코위를 격려하고 인도네시아의 미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이나 외국인 참석자들도 조코위 대통령이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방송은 조코위 대통령의 취임을 맞이하여 취임의 의미와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는 기회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자금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환시장은 유로 지역의 경기 불안으로 인한 미 달러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루피아는 물론 원화의 환율이 낮아지는 평가 절상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채와 주식시장에서는 조코 위도도 제7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10월 20일을 기점으로 기대 심리가 엿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루피아와 환율은 10월 23일 미 달러당 12,063루피아로 전주 대비 197루피아 하락 마감하며 1.61% 평가 절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적정 수준의 환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문가마다 이견이 있겠지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미 달러당 11,600루피아 내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피아와 환율에 대하여 모건 스탠리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야권이 의회 등에서 주요 자리를 장악하는 등의 사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환율 전망을 11,500에서 12,600루피아로 8.7%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의 여당 연합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중이 37%에 불과하며 더 많은 정당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치적 지체 현상이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환율은 최근 달러당 12,000루피아 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루피아의 환율이 전문가들이 전망한 것처럼 낮아지는 쪽으로 수렴을 할지 아니면 모건 스탠리의 예상대로 더 상승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원화는 10월 23일 미 달러당 1,056.1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5.9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미 달러당 1,074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이슈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단행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 달러화 선호 추세가 다소 꺾이는 분위기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월말 내고 물량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원화 강세 분위기가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0월 23일 8.86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2원 상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10월 23일 8.14%로 전주 대비 0.22%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기록한 8.57%와 비교해서는 0.43%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일단은 금리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인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10월 23일 5,104포인트로 전주 대비 152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5,029포인트로 5,000선을 회복한 이후 상승 기조를 유지하며 5,000 초반대 지수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일평균 거래량도 6조 루피아를 넘는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조코위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를 뽑으라면 그가 기존의 군부나 정치 기득권 출신이 아닌 인물로서 최초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2012년만 하더라도 조코위는 자바섬 내 솔로라는 작은 도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함과 진실성, 대중들과의 교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카르타 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2012년 9월 말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도시인 자카르타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자카르타 시장으로 있으면서 조코위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상하고 착공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후 대폭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마침내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조코위 정부의 장래에 대하여는 이미 대선에서 패배한 뿌라보가 주도하는 야권연합이 의회에 다수당을 형성하고 있어서 공약으로 내세운 목표들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그의 내각 임명 결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 에너지, 농업 및 국영기업의 주요 부처의 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코위는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소수 연합당으로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다수의 경제학자나 정치 분석가들은 그러한 결정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 34명으로 구성될 내각의 장관들 중에는 건강보험 실시, 교육제도 강화 및 인프라 개발 공약과 관련된 부처장들의 임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인도네시아 검찰청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법률 제도가 부패로 점철되어 있고 투명성이 없으며 외국인에게 특히 불공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경우 취임에 앞서 내각이 이미 결정되는 것이 통상인데 이에 비하여 정치권과의 협상을 거쳐야 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아직도 새 정부의 부처 장관들이 임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지켜보아야 새 정부의 분야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이끌어온 지난 10년간의 공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자기 정권에 대하여 상공이 많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실패와 실망이 더 많았다고 평가합니다. 인도네시안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지의 정치 전문가인 시티 주로에 따르면 2004년과 2009년 당선 시에 유도요노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유도요노에 대한 여론평가가 급격히 하락했으며 이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결정력이 약하고 정책 실행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도요노가 정치 안정을 유지하고 뱅킹 등 일부 산업개혁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8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었던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성장이 지속되어 왔고 올해 세계 10위의 경제권에 도달했습니다. 동시에 유도요노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지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1년의 고점 이후 계속 둔화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은 5.78%에 그쳤고 올해 5.1%에서 5.5%까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역 수지도 역시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루피아화 약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료 보조금 문제가 재정 적자 문제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인프라, 의료보험, 교육 등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1인당 소득은 유도요노 정권 하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유도요노 정권은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력이 취약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예를 들어 유도요노 정권의 대표적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인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팽창 촉진 기본계획, 즉 MP3EI가 2011년에 출범했으며 약 854조 루피아를 382개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2025년까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천조 루피아를 투자하겠다는 당초 목표 대비해서는
크게 미비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후 출범하게 되는 조코위 정부가 인프라 등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은 유가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0월 21일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85.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간 25% 이상 하락한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연료 보조금은 내년까지 276조 루피아, 즉 정부 예산의 약 15%가 쓰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최근 유가 하락이 이러한 부담을 크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의 10% 하락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연료 보조금에 대한 지출을 GDP 대비 0.4%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에 대하여 유가 인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조코위 대통령이 유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연료 보조금은 원래 계획대로 4년 안에 철폐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제 내년도 임금 인상폭을 조정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지난 10월 21일 화요일 수십 명의 금속노련 조합원들이 자카르타 주청사 앞에서 내년도 적정생계비, 즉 실질적 개념으로는 최저임금을 3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의 월 245만 루피아를 월 300만 루피아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수키 자카르타 주지사는 임금을 인상하기는 하겠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것만큼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적 생계비 지수에 근거를 두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한 인상률은 6%입니다. 자카르타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망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적정 생계비를 충당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지난 화요일 시위에서 바스키 주지사가 30% 인상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오늘의 시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속도로 진입을 차단하는 등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진통을 겪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올해도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보다 많은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 경제 성장 둔화세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CA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비드 스무알은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및 에너지 수출이 중국 경제 둔화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중국의 경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4분기 중국의 경제는 7.3% 성장했으며 이는 5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는 중국이 구조적 성장 둔화 국면에 직면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둔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MF에 따르면 양 국가 간의 무역 연결고리가 강화된 가운데 중국 성장률이 1% 둔화되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둔화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인도네시아 총 수출 중 대중국 수출 규모가 113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11.7%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8월 대중국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는 전월 대비 4.6% 하락하였으며 중국 성장 둔화가 인도네시아의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자원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크롤에 따르면 관료주의, 법률의 불확실성과 부정부패 관련 우려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점차 외국인 투자의 중요한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FDI에 관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 즉 FDI 중에서 일본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16.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인베스트먼트 코디네이팅 보드 백가PM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인도네시아 FDI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하여 78.3조 루피아에 이르렀고 올해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456조 루피아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최근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가 북가시에 다종 차량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대만의 팍스콘도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고려 중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물론 개선돼야 할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법률 제도, 무역법, 투자 제한, 전략적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부정부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현재의 긍정적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세계 경제의 둔화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FDI 유치에 대하여는 이것이 무역 수지 적자 축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치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또한 고정 투자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원래 내각 구성원을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는데요. 발표 시점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43명의 후보 중에서 부정부패 방지위원회, 즉 카페카 등의 제안을 통해 8명을 명단에서 빼기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발표를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이것 또한 확실치는 않습니다. 조코위 정권의 내각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만큼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조코위 정부가 내각 후보에 대한 인적 검토를 최초로 의뢰한 정부라는 점도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모쪼록 조코위 정부가 깨끗하고 능력 있는 강요들을 뽑아서 보다 투명하고 발전된 모습의 인도네시아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